내 남편을 죽인 건 당신 딸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하고도 사흘이 지났다. 달력은 계절을 건너뛰고 어느새 새로운 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새벽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순간에 멈춰 서 있었다. 집은 언제나 깨끗했다. 먼지 한 톨 없이. 그녀는 매일 청소기를 돌렸다. 하루에 2번씩. 물걸레질도 했다. 그런데도 집은 살아 숨쉬는 느낌이 없었다. 마치 박물관처럼, 아니 무덤처럼 고요했다. 새벽 6시.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찬장 문을 열고 왼쪽 선반 2번째 칸에서 머그컵을 꺼내는 동작을. 하나, 둘, 늘 2개였다. 남편 것은 고래가 그려진 파란 컵, 그녀 것은 꽃무늬 흰 컵. 그런데 손이 2개를 꺼내는 순간 몸이 굳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파란 컵을 쥔 손이 떨렸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그 컵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조심스럽게 마치 잠든 아이를 눕히듯. 이런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다. 밥상을 차리다가 숟가락 2개를 놓았다가 빨래를 개다가 남편 셔츠를 발견했다가 TV를 켜다가 남편이 즐겨보던 채널을 돌렸다가 그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아팠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입으로 넣어도 아무 맛이 없었다. 삼키려고 하면 목이 메었다. TV를 켜면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너무 시끄러웠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렇게 쉽게 웃을 수 있을까?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었다. 똑, 딱, 똑, 딱. 규칙적이고 냉정한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적어도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은 흐르고 있다고, 아직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해주니까. 며칠 전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평범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뭘 했지? 아침을 먹었나? 점심은?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집에 있지.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빠 제사도 지냈잖아요.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걷기라도 하고 그러세요.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딸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래.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딸도 그녀도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면 둘 다 무너질 것 같았다. 짧은 침묵 끝에 전화는 끊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가야 한다는 것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남편과 함께 걷던 공원길은 혼자 갈 수 없었다. 함께 앉던 카페는 이제 너무 커 보였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녀는 정말 몰랐다. 그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다. 고지서들 사이에 노란색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주민문화센터 무료 건강체조 마이너스 매주 화, 목 오전 10시. 그녀는 전단지를 들고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무료라는 것도 건강체조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집 밖으로 나가도 되는 이유, 아무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전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버리지도 서랍에 넣지도 않았다.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져도 그 종이는 그대로 거기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는 베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베개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남편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저 세탁 세제 향만 희미하게 풍길 뿐. 여보, 작게 불러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고 해가 지고 밤이 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은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다. 전단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살아있다는 증거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화요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수업은 10시였다. 아직 3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검은색 티셔츠를 꺼냈다. 입어보고 거울을 봤다. 너무 칙칙해 보였다. 벗었다.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냥 체조하러 가는 건데.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결국 아무거나 입고 나왔다. 베이지색 니트였다. 남편이 이거 잘 어울린다고 했던 옷.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멈췄다. 미안해, 여보.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사과였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입구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렸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또래였다.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며 들어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발이 멈춰졌다. 나만 이상한 건가? 저 사람들은 다 자연스러워 보였다. 웃고 떠들고 익숙해 보였다. 그런데 자신은 어색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몰려왔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체조 수업이세요? 안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 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신발은 여기 벗으시고요. 떠밀리듯 신발을 벗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거의 다 찼다. 남은 자리는 맨 앞줄 하나 그리고 맨 뒷줄 구석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뒷자리로 향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앉았다. 그런데 옆자리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다. 중간쯤 키에 마른 체형, 깔끔하게 다린 흰색 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곧았다. 창밖을 보고 있다가 그녀가 앉는 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둘은 동시에 거의 같은 속도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인사 같기도 하고 민망함을 감추는 몸짓 같기도 했다. 말은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다. 옆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숨소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같았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손톱은 깨끗했다. 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지?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걷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경쾌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깨 풀기부터 시작할게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 되셨죠? 남편 얼굴보다 핸드폰 더 자주 보시죠? 사람들이 웃었다. 남편이 서운해합니다.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웃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옆에서 푸우하고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참으려던 웃음이었는지 소리가 조금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귀여웠다. 그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웃음이 나왔다. 작게, 정말 오랜만에. 그 순간 괜히 민망해져서 고개를 돌렸다. 옆 남자도 고개를 돌린 참이었다. 또 눈이 마주쳤다. 둘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수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사람들은 수다를 떨며 빠르게 흩어졌다. 그녀도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가려 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 우산을 안 챙겼다. 아침에 맑았으니까. 일기예보도 안 봤으니까. 그녀는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제법 굵었다.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조금 기다릴까? 그때였다. 이거 쓰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였다. 손에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아, 괜찮아요. 금방 안 그칠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그칠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대요. 일기예보에서.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우산을 그녀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러서는 것도 아닌 태도였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거절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남자는 우산을 펼쳐 그녀 위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 안으로 들어왔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똑똑 또르르 똑. 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남자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다. 자기 어깨가 조금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그걸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오셨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짧게 대답했다. 더 말할 수 없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더 묻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혼자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긴 사정이 담겨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나이였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둘은 다시 걸었다. 여기서 괜찮습니다. 그녀의 집 앞 골목 입구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건넸다. 우산은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 수업 또 나오시면요. 남자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그런데 따뜻한 웃음이었다. 네. 그녀도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다. 남자는 비를 맞으며 돌아갔다. 그녀는 우산을 든 채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집에 들어온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다. 주름도 그대로, 흰 머리카락도 그대로. 그런데 눈빛이 달랐다. 아주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었다. 검은색 우산. 낡지 않았지만 새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우산. 그런데 계속 시선이 갔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거실로 갔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문화센터 전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전단지를 들어 천천히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유는 없었다. 다만 다음 주 목요일 오전이 아주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금 기다려졌다. 그 마음이 무서웠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설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머물렀다. 목요일이 오기까지 이틀이 남았다. 그녀는 달력을 보며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세고 있는 거야? 화요일 밤,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시간이 느리게 갔다. 아니,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평소엔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달랐다. 수요일 오후 그녀는 거실 장롱 위에 놓인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환하게. 그녀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런데 액자에는 남편만 오려서 넣어뒀다. 자신을 보기가 싫어서. 여보.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딱딱한 유리였다.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대답은 없었다. 그냥 체조 배우러 가는 건데. 그치?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슬퍼 보였다. 미안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모를 말을 하고 그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관 쪽으로 검은 우산이 서 있었다. 목요일 아침 그녀는 6시에 눈을 떴다. 수업은 10시였다. 4시간이나 남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샤워를 했다. 평소보다 오래. 머리도 감고 로션도 발랐다. 옷장을 열었다. 어제 미리 꺼내둔 옷이 있었다. 연한 회색 가디건에 흰 블라우스. 입어보고 거울을 봤다. 너무 신경 쓴 것 같은데? 벗었다. 그냥 평소에 입던 검은색 니트를 입었다. 그런데 또 거울을 봤다. 너무 성의 없나? 결국 다시 회색 가디건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을 챙기다가 우산을 들었다. 검은 우산. 돌려줘야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왜 이러는 걸까?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그녀는 강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뒷자리를 봤다. 비어 있었다. 아직 안 오셨나?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앉았다. 괜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9시 52분. 아직 8분 남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웃으며 떠들며. 그녀는 입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9시 55분. 9시 58분. 10시가 되었다. 강사가 들어왔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옆자리를 봤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안 오시는 건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뭐 어쩔 수 없지. 매번 오실 수는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을 보려는데 끽. 문이 열렸다. 그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남자는 재빨리 뒷자리로 왔다.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녀도 웃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그녀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다. 이거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아, 우산.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덕분에 안 젖었어요. 남자는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창밖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햇살이 쨍했다. 그럼 같이 나가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좀 걸으면서. 남자의 말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는 거절하려던 입이 다른 말을 했다. 좋아요. 둘은 문화센터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벤치 몇 개와 나무들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요. 둘은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숨이 멎었다. 1년 좀 넘었어요. 그러시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2년 됐습니다. 아, 그녀는 남자를 봤다. 남자도 그녀를 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게 전해졌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처음에는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죠. 저도요. 밥도 안 넘어가고 TV도 안 보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네, 맞아요. 둘은 동시에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자가 하늘을 봤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억지로 나왔어요. 문화센터에. 별 기대 없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는 연습. 저도 똑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이 나가라고 해서. 그런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굴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다 전단지 보고 저도 전단지 봤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이번엔 조금 따뜻한 웃음이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자가 물었다. 남편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6개월 투병하고 갔어요. 힘드셨겠어요. 선생님 부인은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녁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손을 잡았다. 남자의 손이 차가웠다. 그리고 떨렸다. 미안해요, 괜히. 그녀가 손을 떼려는 순간 남자가 손을 꽉 잡았다. 아니에요. 남자가 그녀를 봤다. 괜찮아요. 그 눈빛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수업이 끝나면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화요일, 목요일. 딱 일주일에 2번. 말은 많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햇살을 쬐고 가끔 한두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위로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남자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너무 나갔나? 부담스러웠나? 좋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커피 좋아해요.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남자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커피가 나왔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사실 말이에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왔어요. 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 남자가 손을 저었다. 그냥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에서 저도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선생님도 그런 눈빛이셨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근데 말이에요.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조금 이상해요. 뭐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화요일도 기다려지고 당신을 만나는 날이 저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요. 남자가 그녀를 똑바로 봤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뭐가요?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아팠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매일 남편 사진 앞에서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눈물이 차올랐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이 나요. 자꾸 손에 꽃다발을 들고 이게 뭐예요? 드리고 싶었어요. 남자가 수줍게 웃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뭐요? 저 당신이 좋아요.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나고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런데 벤치 뒤편 나무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중년 여자였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이 찍혀 있었다.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여자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사진을 확대해 봤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접니다. 사진 보냈어요. 네, 확실해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이혼 위자료 받으려면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년 동안 엄마 병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저러고 다니네요. 네, 재산 분할 확실하게 받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여자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가 만난 남자, 그는 정말 호라비가 맞았다. 하지만 그의 딸은 새엄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재산이 분산될까봐.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 미행시켰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낼 거예요.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받으면 되니까. 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다시 찾아온 설렘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당장 만나요. 급해요. 알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빨리요. 30분 후, 남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그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무슨 일이에요? 대체? 그녀는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게 우리 큰애잖아요. 네, 제 남편 병실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남자의 손이 떨렸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녀가 진료 기록을 가리켰다. 이 약 좀 보세요. 프로포폴, 마취제예요. 설마 남편이 죽기 하루 전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었어요. 의사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설마 우리 딸이?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우연이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따님이 간호사라고 하셨죠? 혹시 어느 병원에 다니세요? 집 앞 모서리 돌면 보이는 병원이에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포가 엄습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둘은 형사 앞에 있었다. 그래서 따님이 이분 남편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형사가 서류를 덮었다. 프로포폴은 수술 전후에 흔히 쓰는 약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하지만 과다 투여됐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남편이 죽기 전에 호흡곤란이 왔다고요. 폐암 말기 환자에게 호흡곤란은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1년이 지났어요. 부검도 안 했고 지금 와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의심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다음 날 오후 큰딸은 당직 근무로 병원에 있었다. 남자와 그녀는 큰딸의 집 앞에 섰다. 비밀번호 아세요? 우리 집이랑 같아요. 문이 열렸다. 조용한 집안. 둘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뭘 찾아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서류나 노트북. 거실을 뒤지고 방을 뒤졌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깨끗했다. 이상해요. 너무 흔적이 없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뭔가 보였다. 침대 밑 작은 금고. 저기요. 둘은 금고를 꺼냈다. 비밀번호가. 남자가 여러 번 시도했다. 생일, 전화번호, 집 주소. 다 안 맞았다. 젠장. 그때 그녀가 말했다. 혹시 어머님 기일은요? 어머니 기일? 남자가 번호를 눌렀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노트 한 권과 USB가 들어 있었다. 노트를 펼쳤다. 타겟 리스트. 김영수 72세. 폐암 말기 완료. 유가족 접촉 중. 이철호 68세. 간암 진행 중. 박순자 65세. 뇌졸중 예정. 그 아래 빼곡한 메모들. 프로포폴 20g 추가 투여. 호흡 정지 유도. 가족들 의심하지 않음. 자연사 처리 완료. 유산 규모 확인 중. 약 5억 추정. 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미친. 남자의 손이 떨렸다. 김영수. 당신 남편 성함이? 김영수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정말 죽인 거였어. 이 USB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동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병실이 나왔다. 그리고 큰딸이 보였다. 주사기를 들고 환자의 링거에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다. 환자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여보. 그녀는 화면 속 남편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큰딸은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그리고 남편이 숨을 거두는 순간 큰딸이 웃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그녀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둘은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큰딸의 목소리였다. 거실로 들어온 큰딸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굳었다. 너희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다. 들켰네. 그 태연한 태도에 둘은 소름이 돋았다. 왜 그랬어? 왜? 돈 때문이죠, 뭐. 큰딸이 어깨를 으쓱했다. 간호사 월급으로 언제 서울에 집 사요? 이게 더 빨라요. 미친년. 미쳤죠. 저도 알아요. 큰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주사기였다. 근데 말이죠, 아빠. 큰딸이 천천히 다가왔다. 이미 들킨 이상 증인을 없애야죠. 뭐? 아빠도 저 아줌마도 다 없애면 돼요. 큰딸의 눈빛이 차가웠다. 완전히 미쳐 있었다. 내가 정말 어차피 아빠 치매 있다고 진단서도 받아놨어요. 아빠가 창난 상태에서 저 여자 죽이고 자살했다고 하면 되죠. 큰딸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그 순간 쾅!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손들어. 큰딸은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뭐? 뒤에서 막내딸이 들어왔다. 언니, 끝났어.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아빠한테 위치 추적기도 달았고. 막내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 정말 실망이야. 큰딸은 무릎을 꿇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끌려가는 큰딸. 그녀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하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3개월 후 큰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형도 모자랄 죄입니다. 큰딸은 끝까지 무표정했다. 후회도 반성도 없었다. 법정을 나오며 남자와 그녀는 손을 잡았다. 끝났네요. 네, 이제 끝났어요. 둘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여보,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제 편히 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고생했어. 이제 행복해. 6개월 후 작은 식당.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거 맛있네요. 그죠? 여기 단골이에요.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반지였다. 이건 청혼이에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둘은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행복해도 되는 거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미안해. 근데 이제 살고 싶어? 다시.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마웠어. 사랑했어.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안녕.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잊는 게 아니었다.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1년 후 작은 결혼식장. 하객은 많지 않았다. 막내딸과 그녀의 딸, 그리고 몇몇 친구들. 하지만 따뜻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다. 둘은 서로에게 직접 서약했다. 저는, 남자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 다시 살아났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저도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둘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로부터 5년 후, 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 저녁이 되면 둘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날 처음 우산을 같이 썼던 그 공원. 벌써 5년이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후회 안 해요? 남자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매일 후회해요. 뭐, 왜 진작 만나지 못했나 하고요. 그녀가 웃었다. 남자도 웃었다. 둘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저기요. 그녀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해요. 저도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 사랑할게요.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 아픔 끝에 찾아온 사랑.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작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